문풍지가 찢겨나갈 듯 칼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구석, 다 쓰러져가는 헛간 방에서 늙은 노파의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뼈가 시려 잠을 못 자겠네. 바로 이 집의 시어머니 최씨 할머니였습니다. 군불 한 번 떼지 않은 냉골 방바닥에 물그릇마저 꽁꽁 얼어붙은 꼴이 사람 사는 방이 아니라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최 씨가 처음부터 이런 찬밥 신세는 아니었지요. 젊은 날 남편 잃고 핏덩이 아들 업은 채 생선 장사 삭바느질로 손발이 다 닳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돌아온 게 고작 이 차디찬 헛간 방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자식 농사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들 칠성이는 심성은 착하나 귀가 얇고 우유부단했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 박씨는 여우도 그런 불려우가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어머님, 어머님 하며 발 씻겨줄 신용을 하더니 곳간 열쇠를 넘겨받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더란 말입니다. 어머님은 이제 늙으셨으니 뒷방에서 편히 쉬세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길로 최 씨는 안방에서 쫓겨나 이 냄새나는 헛간 방으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최 씨는 가슴을 치며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이라 여기며 꾹꾹 참아온 세월이 벌써 3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며느리 박 씨의 30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 툭툭 도마지라는 소리가 최 씨의 헛간 방까지 들려왔지요. 최 씨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도 며느리가 밥이 모자란다며 누룽지 긁은 물만 한 사발 주고 많더라. 허기가 져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동네 여인네들이 모여 잔치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소사박 시내는 복도 많아. 서방님이 비단옷도 해주고 이렇게 잔치도 크게 벌이고. 그러게 말이야. 광주 바닥에서 이 집만큼 잘 사는 집이 어디 있어? 사람들의 칭찬에 박 씨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새빨간 비단 저고리에 금박 박힌 치마를 차려입은 꼴이 마치 자기가 이 고을 사또 부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때 허리가 굽은 최 씨가 부엌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아가, 나도 물 한 모금만 다오. 목이 말라서. 박 씨의 눈꼬리가 획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손님들 오시는데 그 꼴로 어딜 나오세요? 냄새나게. 박 씨는 시어머니를 무슨거린 취급하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 씨가 입고 있는 옷이라곤 기워 입은 무명 저고리가 전부였으니 화려한 며느리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다. 저기 부침개 하나만. 최 씨가 염치불고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눈앞이 핑 도는 걸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매정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주책이시네. 손님상에 나갈 음식이에요. 노망이 드셨나? 왜 자꾸 먹을 걸 탐내세요? 그러더니 부직갱이를 들어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잔칫날 아침부터 이게 무슨 꼴이야. 여보, 당신 뭐해요? 어머님 좀 방으로 모시지 않고. 마당 한구석에서 곰방대를 물고 있던 아들 칠성이가 그제야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소? 그냥 방에 계시지. 칠성아. 최 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눈빛이었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며 4살 깎아 키웠는데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어미 굶는 것도 모른 척하느냐. 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사람들이 흉봅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구박보다 더 뼈저리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식탐만 늘어서는 원. 방으로 돌아온 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집안 일으켜놨더니 늙은 껍데기만 남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밖에서는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씨가 차려낸 떡과 고기를 먹으며 호흡 깔깔 떠들고 있었지요. 그 풍요로운 잔치판에서 이 집을 만든 장본인인 최 씨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쯤이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개다리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최 씨는 혹시나 남은 고기 반찬이라도 가져왔나 싶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상위에 놓인 것은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와 손님들이 먹다 남긴 듯한 지저분한 김치, 쪼가리, 그리고 붉은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동짓날이라 팥죽 좀 썼어요. 애군 막는데 좋다니까 많이 드세요. 그래야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지. 말은 그럴싸했지만 팥죽을 자세히 보니 쌀알은 거의 없고 팥껍질만 둥둥 떠 있는 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박 씨가 나가려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손님 올 때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동네 창피해서 원. 누가 보면 우리가 밥 안 주는 줄 알겠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최 씨는 맹물 같은 팥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애군을 막아? 내가 바로 이 집안의 애군이다. 이년아. 최 씨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 칠성이 얼굴을 봐서 참았고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놈마저 제 어미를 짐짝 취급하는 꼴을 보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저고리 안감 속에 꿰매둔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 그것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개성송도 상인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전설의 거상. 최객주가 평생 모은 진짜 재산이 들어있는 비밀 창고의 열쇠였습니다. 최 씨는 사실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빈털털이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준 논밭과 기와집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진짜 알짜배기 재산인 금괴와 땅 문서는 혹시 모를 훗날을 위해 따로 묻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효심이 깊고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면 진작에 물려주었겠지만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하여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내 이놈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험해 보리라. 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는 힘없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장사판을 호령했던 여장부의 매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것들에게는 사람의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는 법이지. 최 씨는 차갑게 식은 팥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배속이 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밖에는 윙윙거리는 칼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 할머니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지요.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온 동지섣달. 하늘에서는 펑펑 눈이 쏟아지는데 최 씨가 머무는 헛간 방 아궁이에는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얘야, 방이 너무 차구나. 장작 2어 개만 넣어다오. 이러다 얼어 죽겠다. 최 씨가 오들오들 떨며 사정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려 나올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춤에 손을 얹고 따지듯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장작값이 금값인 거 모르세요? 밥도 공짜로 드시면서 따뜻한 방까지 바라시면 도둑 신보지. 그게 어디 시어머니 신보예요? 네. 내가 추워서 그런다. 내 몸이 얼음장 같아서. 아이 참, 노인네들은 원래 몸에 열이 많다던데 엄살은 옷이나 더 껴입고 계세요. 장작 아까우니까. 며느리는 획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채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뜨끈한 아랫목에는 며느리가 새로 산 비단 이불이 펴져 있었겠지요. 최 씨는 낡은 목화 속옷을 2개나 겹쳐 입고 차가운 윗목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칠성이가 안방에 들어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에 불은 좀 넣었소? 오늘 밤이 꽤 찬데. 그러자 박 씨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적당히 뗐으니까. 그리고 늙으면 감각이 무뎌져서 추운 줄도 모른대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잠이나 자요. 칠성이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그렇구려 하고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는 냉골에서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데 아들은 따뜻한 방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든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조차 보기 민망하여 구름 뒤로 숨어버린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방눈이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께 아무도 없소?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가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문 앞에는 솜이 다 터져 나온 옷에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집신을 신은 노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락없는 상거지 꼴이었지요.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길을 잃었소. 목도 마르고 허기가 져서 그러니 물 한 모금과 누룽지라도 좀 얻을 수 있겠소? 노인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 냄새야. 어디서 거지가 들어와서 재수 없게. 우리 집에는 개줄밥도 없으니 썩 꺼지시오. 부인, 그러지 말고 적선하는 셈 치고 조금만. 아, 안 간다 이거지? 박 씨는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설거지통에 담겨있던 차가운 구정물을 바가지째 들고 나왔습니다. 에잇, 재수 옴 붙기 전에 썩 나가. 차. 박 씨는 노인을 향해 가차없이 물을 뿌렸습니다. 어허, 이 무슨 행패요? 노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옷자락이 젖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물벼락이라니 사람의 탈을 쓰고는 못할 짓이었지요. 어디서 밥을 구걸해? 썩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찜을 해줄 테다. 박 씨는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빗장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최 씨 할머니가 헛간 방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악독함에 치가 떨렸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최 씨는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불이 나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눈길을 달려갔지요. 대문 밖 담벼락 밑에서 물에 젖은 옷을 털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 2덩이와 호리병에 담아둔 따뜻한 숭늉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오늘 점심을 굶고 아껴둔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르신. 여기 좀 보시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건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못 배워서 그렇소? 부디 노여워 말고 이걸로 욕이라도 하시오. 옷이 젖어서 어쩌나. 최 씨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멍하니 최 씨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행수 어르신. 접니다. 김서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인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 씨가 개성상단을 이끌 때 그녀의 오른팔이 되어주었던 김 집사였습니다. 최 씨가 묻어둔 재산을 관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오늘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이 집안의 인심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 자네였구먼. 내 눈이 침침해도 자네 눈빛은 알아보겠네. 최 씨가 김 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 봤습니다. 어찌 이런 대접을 받고 사십니까? 당장이라도 저 못된 것들을 관아에 고발하고. 김 집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니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 아들놈이 내 배 아파 낳은 칠성이가 지 어미를 정말로 버리는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았는지 그걸 봐야겠네. 하오나 어르신, 이러다 병나십니다. 걱정 말게. 내 몸은 내가 아네. 자네는 다음 장날 내가 맡겨둔 문서와 폐물함을 챙겨서 관아의 사또 영감과 함께 오게나. 그때 모든 것을 결판내겠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김 집사는 눈물 젖은 주먹밥을 소중히 품고 깊은 절을 올린 뒤 사라졌습니다. 최 씨가 다시 헛간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다녀오세요? 박 씨의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아, 잠깐 뒷간에. 거짓말 마세요. 내가 다 봤어요. 아까 그 거지 노인네랑 쑥덕거리는 거 다 봤다고요. 혹시 쌀이라도 퍼준 거 아니에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한테 적선을 해? 박 씨는 씩씩거리며 최 씨의 몸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빈 호리병 뿐이었지요. 기가 막혀서 정말. 어머님, 혹시 노망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거지랑 무슨 사이라도 되세요? 늙어서 추하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때 마당에 들어서던 칠성이가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또 큰 소리야? 여보,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글쎄 거지랑 내통을 하잖아요. 눈빛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역병이라도 옮은 것 같아요. 저러다 우리 집에 나쁜 병균이라도 퍼지면 어떡해요? 박 씨는 거짓말까지 보태가며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칠성이는 곤란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칠성아, 내 처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사람이라면 어미를 감싸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은 최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내 말이 맞소. 요즘 흉흉한 병이 돈다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소? 그리고 자꾸 집안 시끄럽게 하시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 말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예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저기 뒷산 밑에 우리 밭 지키는 움막 있잖아요. 거기 가 계세요. 봄 되고 날 풀리면 다시 모셔올 테니까. 여기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병 옮으니까 격리 좀 하자고요. 네. 여보, 당신도 그게 좋겠지? 칠성이는 우물쭈물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머니, 며칠만 고생하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 엄동설 안에 불도 안 들어오는 산 밑 움막으로 늙은 어미를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을 핑계로 말이지요. 이것은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최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그래, 알았다. 내 나가마. 너희들이 정글이 원한다면 나가주마. 최 씨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서리빨 같은 단호함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끝이다. 내 아들 김칠성은 오늘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최 씨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이는 찜찜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 씨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 여보, 이제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아요. 내일은 시장 가서 소고기나 한 근 끊어다 구워 먹자고요.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쫓겨난 노파의 등 뒤에 거대한 황금산이 있었음을, 그리고 며칠 뒤 다가올 장날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사흘 뒤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내리던 눈이 그치고 해가 쨍하게 떴지만 박 씨와 칠성이가 사는 기와집에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뒤라 집안은 조용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휑하고 음산했지요. 여보, 오늘이 장날이라는데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읍시다. 어머니도 없으니 눈치 볼 것 없잖아요. 박 씨가 거울을 보며 분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물러거라. 관아의 사또 나으리 행차시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씨와 칠성이도 무슨 구경인가 싶어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포졸들이 길을 트고 그 뒤로 고을 원림사또이 탄 쌍가마가 위풍당당하게 오는데 그 뒤를 따르는 짐꾼들이 맨 궤짝만 해도 10개가 넘었습니다. 번쩍번쩍한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이 딱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지요. 어머 여보, 저거 관아 사또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집 쪽으로 오지?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칠성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게. 설마 내가 지난번에 관아에 낸 진정서가 통해서 상이라도 주러 오나? 박 씨는 김칫국을 항아리째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당신 사주에 늦복이 터진다더니 드디어 벼슬길이 열리려나 봐요. 여보, 빨리 옷 갈아입어요. 제일 비싼 걸로. 두 사람은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박 씨는 머리에 비녀를 3개나 꽂고 칠성이는 각근을 단단히 맸지요. 행렬이 대문 앞에 멈춰서자 두 사람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소인 김칠성 엎드려 문안 여쭙니다. 박 씨도 옆에서 교태를 부리며
코맹맹이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으리. 차린 건 없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하지만 말 위에서 내려온 사또는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 서 있는 비단 옷을 입은 점잖은 노인에게 공손히 물었지요. 대행수 어르신, 이 집이 맞습니까? 칠성이와 박씨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옷관자를 한 귀티 나는 노인.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박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며칠 전 자신이 구정물을 뿌려 쫓아냈던 그 거지 노인, 바로 김 집사였습니다. 씻고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 영락없는 부잣집 대감의 풍채였지요. 김 집사는 박 씨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잉 쯧쯧. 집 구석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아니, 이 영감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박 씨가 삿대질하려던 순간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무엄하다. 이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한양 제일가는 상단의 대행수이시니라. 네, 대행수요? 두 사람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길을 비켜라. 우리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을 뵈러 왔다. 김 집사의 호령에 포졸들이 칠성이와 박 씨를 양옆으로 밀쳐냈습니다. 행렬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안채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곧장 방향을 틀어 집 뒤편 산비탈로 향했습니다. 아니 나으리, 거긴 돼지우리 같은 움막밖에 없습니다요. 칠성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사또와 김 집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렬은 잡초가 무성한 산기슭 다 쓰러져가는 움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곳 멍석 한 장 깔린 바닥에 최씨 할머니가 오들오들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김 집사가 어르신 하고 통곡하며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고을 사또마저 흙바닥에 넙죽 흔적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광주 목사 최대주 어르신께 문안 올립니다.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뒤따라온 칠성이와 박 씨는 그 광경을 보고는 귀신에 홀린 듯 멍해졌습니다. 하늘 같은 사또가 자신들이 내다버린 늙은 어미에게 절을 하다니요. 최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움막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밥이나 축내는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상인을 호령했던 여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왔는가? 최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예, 어르신. 분부하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김 집사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궤짝을 열었습니다. 번쩍 눈이 부실 정도의 황금개와 산더미 같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논문서, 단문서, 그리고 지금 칠성이가 살고 있는 그 기와집의 집문서까지 모든 명의가 최금자 바로 최씨 할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박 씨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최 씨가 며느리와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 젊은 날 피와 땀으로 모은 내 재산이다. 내 놈들이 쌀 한 톨, 장작 한 갭이 아깝다며 구박하던 이 늙은이의 것이란 말이다. 어머니, 아니 어르신, 몰라 뵀습니다. 박 씨가 가장 먼저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을 기어와 최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시어머님,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서 안방으로 가십시다. 제가 뜨끈한 쇠고기국 끓여 올릴게요. 네. 칠성이도 덩달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불효막심했습니다. 다 제 처가 시켜서. 시끄럽다. 최 씨의 호통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짐승도 제 어미가 아프면 하자주고 보살피거늘 너희는 늙은 어미를 짐짝 취급하고 엄동설 안에 내다 버렸다. 밥그릇이 깨졌다고 타박하고 냄새난다고 물을 뿌려. 내 재산이 탐나서 이제 와서 비비느냐? 최 씨는 김 집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집사 문서를 이리 주게. 최 씨는 칠성이가 살던 기와집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 먹고 있는 쌀, 다 내가 준 것이다. 헌데 주인 행세를 하며 진짜 주인을 내쫓아? 최 씨는 문서를 사또에게 넘겨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 불효막심한 것들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 100대를 치시오. 그리고 이 집과 전답은 모두 몰수하여 마을에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구율소로 쓰도록 하시오. 네,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쩌라고요?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희 걱정을 왜 내가 하느냐? 너희는 젊고 사지가 멀쩡하니 나가서 밥을 빌어먹든 일을 하든 알아서 살아라.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썩 꺼져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질질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광주 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풀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채를 내어주었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부처, 광주의 큰 어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최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베푸는 기쁨으로 가득 찬 온화한 미소만이 감돌았지요. 그렇다면 쫓겨난 아들 내외는 어찌 되었을까요? 곤장 100대를 맞고 초주검이 된 그들은 알거지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여 괄시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부모님의 쌈짓돈 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말입니다. 허허, 농담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지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